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다, 뭐 마이닝이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용어의 출발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느냐, 아마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알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홍콩 주식시장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했네요. 이더리움과 같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게, 그렇게 반대하고 거래도 금지를 시켰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왜 승인을 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많은 갑부들이 2008년도 이더리움이 나왔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양이 상당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만약의 사태에 비트코인으로 된 자산을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 내에서 이거를 현물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이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발표는 했지만 이 중국의 부가 미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확실한 백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추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모론적인 가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피델리티하고 블랙락이 ETF를 거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할 때 ETF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른 미래의 자산시장 또는 금융시장에서 주요한 상품 거래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헤지모니를 중국이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작동을 했지 않을까. 언론에 나오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에 나오는 언론의 내용은 싱가포르나 또는 말레이시아, 잠재적인 이런 자본시장, 두바이 같은 이런 시장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홍콩의 시장을 열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전체 거래 규모를 기대하기를 225억 달러까지 기대를 한다 그러고, 미래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100조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에 한 1억 명이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분들이, MZ 세대 분들이 60%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또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국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이런 암호화폐와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 그럴까요? 측면에서 미래 세계에는 조금 더 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알트코인도 거래의 대상이 되겠죠. 간단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놓고 화폐도 아니다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화폐는 분명히 아닌 게 드러났고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ETF 시장에 거래가 된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입지는 구축됐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기술이 뭐길래, 어떤 용도로 쓰이길래 이게 하나의 자산의 가치로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네덜란드의 튤립 사태 같은 버블적인 상품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려들었느냐를 놓고 볼 때, 중앙화와 탈중앙화, 이 개념을 접목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다, 마이닝이다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 용어의 출발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느냐, 아마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2008년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만든 배경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이런 은행의 어떤 부실화, 부도 가능성 문제가 중요한 충격 요인이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서 2008년 사이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터넷 마니가 앞으로 통용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터넷 마니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1985년도에 데이빗 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자화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온라인 화폐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우리가 뭐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 표를 끊거나 예매를 할 때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카드를 사용할 때의 단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카드 넘버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다 흘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제 정보를 다 끌고 모아야지만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를 AI라고 하는 하나의 컴퓨팅 기술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셀프 러닝, 자기 학습을 시켜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생성형 AI와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미래 디지털 시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초기에 전자화폐를 만들 때 여러분 전자화폐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보통 워드나 엑셀 파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쓰다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귀찮으니까 블락을 시키고 카피를 뜬 다음에 페이스트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카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은 원리예요. 전자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서 뿌려버리면 똑같은 일련 번호를 가진 비트코인이 수십만 개, 뭐 수천만 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위조는 아니지만 복사한 비트코인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이게 위조된 건지, 다시 말하면 카피를 뜬 사본인지 아니면 진본인지를 좀 구분 좀 해달라고 하는 기능을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은행은 블랙리스트를 막 만들죠. 곽수정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복사를 한 수십 개 해서 계속 뿌리고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주는 비트코인은 조심해라. 카피본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있다가 리만 사태가 딱 터져버리니까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에 대한 상당히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은행은 빠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끼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곽수정하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블락이 스스로 입증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은행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곽수정이가 카피해서 페이스트 시킨 비트코인이 복사본이라는 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 블락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위조와 변조, 복사에 대한 원본이 아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변조나 복사, 사본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이죠.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비트코인을 만들 때 10분마다 확인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2100만 개를 이제 발행한다. 알고리즘을 짜서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이렇게 각자의 중앙은행을 빼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검증하는 위변조를 막 찾아내고 누가 복사해서 막 뿌리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10분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마다 이제 그런 복사본이 틀리냐 맞냐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한 대 나오겠죠. 뭐 100분의 1초가 빠르든 100분의 1 나노초가 빠르든 무조건 한 대는 있습니다. 그 한 대 컴퓨터에다가 처음에는 50개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방금 말씀드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위변조라는 것을 알아내는 컴퓨터에게 부상을 준다. 그리고 요거를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내가 지불하고 지불받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만 거래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확인하고 위변조를 찾아내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사겠다 그러고 주문을 내면 10분 뒤에 그 거래가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분마다 이게 위변조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은 엄청난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게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이겠죠. 근데 앞에서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할 때 요거는 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CBDC 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체제를 가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우리가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된 암호화폐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민간인끼리 거래하는 이 비트코인은 그냥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화폐는 아니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산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화폐가 될 수 없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거는 경제정책에서 좋든 싫든 거시경제정책이 있고 미시경제정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자를 올릴 것인가,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물가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아니면 올릴 것인가, 이런 정책을 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우리가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암호화폐는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차를 한 대 샀어요. 비트코인 하나를 주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6만 불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BMW 5 시리즈를 제가 6만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 하나를 주고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7만 달러가 돼버려요. 이건 화폐가 아니죠. 화폐면 이럴 수가 없죠. 그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 내장된 블록체인 기술, 즉 개인의 정보를 아무나 습득하지 못하도록, 중앙에서 관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기술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감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게 2100만 개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4년마다 이게 반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반 줄고, 또 4년 지난 2016년에 줄고, 2020년에 이렇게 줄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100만 개 반은 600만 개, 그죠? 300만 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올해 4월 2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2시 몇 분이에요. 그때 이 반감기가 시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요거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체 개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상받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말씀드리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초기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닝 했을 때 성공한 컴퓨터에게 몇 개를 준다 그랬죠? 50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되면 몇 개가 줄어들어요? 25개. 또 반감기가 되면 12개 반. 최고의 컴퓨터라는 걸 인정을 받았을 때에 마이닝 되는, 채굴되는 양도 반씩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종류와 수는, 종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거래되고 있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면 정확하게 거래되고 있는 종류를 알 수는 없죠. 근데 개인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한 100가지가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피델리티나 블랙락도 그렇고 JP 모간, 골드만삭스 할 것 없이 모든 은행들도 홍콩의 스탁 익스체인지 커미티도 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현물 ETF 시장을 허락을 했을까? 근데 우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가지고 설명이 돼요. 알트코인들은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마이닝 기술과의 오리지널리티, 차별화되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미래 세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특허 기술에 연동된 컨텐츠들이 채워질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러면 디지털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미래의 세계의 모든 정보 통신 채널망의 위조와 변조, 개인정보의 탈취, 개인정보의 사칭, 이런 것들을, 범죄를 막거나 또는 하나의 가치화 시키려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과 이더리움의 알고리즘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월등하거나 오리지널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술이 현재로서는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만이 지금은 유일하게 암호화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파생될 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야,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고 이더리움 사야 돼. 근데 제가 금과 은으로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금이라 하면 이더리움은 은 정도가 된다. 여기는 7만 불 되지만 여기는 이제 3천 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금과 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거래가 많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박리담에 그러잖아요. 가격은 싸지만 거래가 많이 될 때 수익이 날까 아니면 큰 덩치를 몇 개 사고 팔 때 수익이 많이 남을까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서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해시라고 하는 열쇠를 만들어서 이거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초창기에 50개의 비트코인을 줬지만 나중에 또 다른 사토시 나카모토 2라는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는 전자화폐를 만들지는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맨날 그럽니다. 자네가 좀 해봐. 뭐 하나 만들어봐. 그러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모든 것이 영어로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와이드 오픈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세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제대로 내면 디지털 정보 시대는 모든 게 0과 1로 소통되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소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메모리로 잡고 어떤 AI적인 CPU, 그러니까 GPU냐, NPU냐, TPU냐 같은 CPU 시스템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상당한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AI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체계로 이 AI 시대 갈 때에 필요한 정보, 해킹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도 아닌, 은행도 아닌, 중앙의 어떤 정부기관도 아닌 우리끼리 하겠다는 이 아이디어가 먹혀들었고 이게 이제 1억 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고 이 가치가 벌써 1조 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로는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자산의 가치로는 인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홍콩 ETF로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 이게 초창기에 자기들이 두더지 방망이로 두드리게 잡으면 미국 애들도 별 볼일 없을 거다. 우리 중국 갑부들이 비트코인을 2008년도부터 엄청나게 사모아가지고 가치가 지금 7만 달러 갔지만 우리가 호응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도 뭐 비트코인 가격도 뭐 형편없이 튤립 같은 버블이 껴가지고 뭐 3,000불대로 같이 훅 내려오고 이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6만 불, 7만 불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사실은 내심 걱정이에요. 이 국부를 우리가 어렵사니 인민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돈을 3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도 만들고 중국 갑부들을 중산층 이상을 만들었는데 이 돈들이 다 미국, 유럽으로 비트코인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자기들 통제하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두죠.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일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돈을 갖고 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갖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 쉽죠, 뭐. 왔다 갔다 해버리면 되니까. 중앙정부가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의 증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하면은 미국의 자본시장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기겠구나 해서 미국이 ETF로 시장을 여니까 자기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시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명분은 싱가포르, 두바이 또는 다른 아시아 개발 국가들과의 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 비트코인 거래가 또는 이더리움 거래가 홍콩 ETF를 통해서 얼마나 거래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대치는 170억 달러까지 이야기도 하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20억 달러를 넘는 거래 규모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중국의 꿈이니까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 선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미국 국가 신용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자본시장의 거래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토큰이에요. 자산이에요. 근데 이게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은행이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블락록이 이거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ETF 거래를 허용을 해주려면. 그죠?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자산관리공사, 이번에 승인을 받는데 지분을 참여한 이런 데서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카지노를 생각해 봤을 때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카지노가 돈이 많아요? 결국 카지노가 이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암호화폐도 자칫 잘못하면 중앙으로 다 집중돼 버릴 수 있는 중앙정부가 들여다보고 디지털로 전자화폐로
인지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너희들이 왜 우리 것을 간섭해? 라고 하지만 정부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뭐죠?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항목은 세금 문제가 있다.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과연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떤 룰 세팅을 할 것인가를 또 한번 우리가 견주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ETF 시장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참 요즘 여러분들이 또 하나 궁금하실 게 생겼네요.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왜 암호화폐 가격은 떨어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전자산이라면서. 그러면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3, 4일 있다가 올랐습니다. 전쟁이 터진 그 날은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거래가 늘어난다, 줄어난다, 늘어난다. 살려는 사람이 많을까, 팔려는 사람이 많을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팔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그런 말은 추론하면 이스라엘 내부에 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또는 이란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일부 시장으로 내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깜깜이에요. 어둠 속에서 만져가지고 누가 주인이야, 어디에 무엇이 있어, 누가 얼마 팔았어,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로는 그거를 모르니까 세금도 못 매기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탈취해가지고 해킹으로 가져가는 거죠.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시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안전자산 시장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히 되었다. 단 이것을 중앙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다. 왜?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때 이 암호화폐의 비중이 디지털화되는 미래 세계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